인문예술 콜라보 첫 강연을 해주실 이채원 강사님은 현재 이인성 기념사업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1912년부터 1950년까지 38년 동안 화가로서 열정적인 삶을 사시다가 안타깝게도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숨겨진 한국 근대 미술의 개척자이자 그 거인으로 주목을 현재 받고 있는 이인성 화가님의 장남이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여기 양령시 교남 YMCA 회관 바로 옆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이 새 단장을 해서 내년 상반기쯤 이인성 기념관이 들어선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이채원 강사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실지 많은 기대를 갖고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채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도 화창한 날씨에 직접 만나서 강의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우리 코로나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더구나 오늘은 인물예술 콜라보 강연 콘서트로 제1강연자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주제는 1930년도 대구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제가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을 저희 타임머신을 타고 가까운 근대, 다시 말해서 과거로 좀 들어가 보는데 이 근대라는 뜻은 과거와 현재의 사이에 있는 근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근대의 여행을 타고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하다 보면은 좀 아버지 얘기랑 좀 겹치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인성은 저희 아버지죠. 전에 다큐멘터리도 찍고 이랬을 때는 이게 편집을 해서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했는데 오늘은 요 밑에 보면 생중계라는 말을 보고 제가 조금 이제 편집이 안 되고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한두 시간 재미나게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인연이 참 아주 짧기도 하고 또 긴다고 보는데 저는 인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실 미술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전 1950년 전쟁 나고 막 그럴 때 나와서 제가 학교 들어갈 때가 69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미술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또 굶어 죽는다, 또 환쟁이가 나와서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미술대학도 못 갔고요. 더더군다나 그 집에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취직이 잘 되는 공대 기계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계과를 나오고 제가 그 엔지니어로서 대그룹이 다녔고요. 그러다가 한 1990년도부터 아버지에 대한 걸 조금 들춰보니까는 이거는 내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할 게 아니라 내 개인 사업을 하면서 좀 공부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들여다봤는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아버지 현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서울서 자료 수집 이런 거 했었고 모든 걸 하고 왔는데 제 이름이 채색 채자의 동산 원자입니다. 채원인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만 해도 야 이름이 예쁘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자 이름이냐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이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왼쪽 가슴에 명찰을 달고 다녔거든요. 그 명찰에는 한자가 써 있었죠. 근데 우리 때는 이런 대중교통 전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노신사가 제 가방을 받아주면서 명찰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자네 이거 이름이 호로 쓴 건가?
저는 좀 호라는 개념도 모르고, 아니요, 이름인데요. 그랬더니 그또 노신사가 한참 또 제 명찰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누가 지어줬나? 아버지요. 그래? 그래서 노인 신사분이 또 이렇게 한참 생각하시더니, 아버지 화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아버지가 50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름, 채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요즘 조금 미술사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조선 말기에 삼원이 있었습니다. 삼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삼원 하면은, 김홍도, 단원, 동산원자 씁니다. 그 다음에 해원, 신윤보, 해원도 동산원자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계시죠? 오원, 장승업이라고 해서 원자 쓰시죠? 그래서 제 이름에도 동산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노신사가 얘기했듯이 당신 이거 호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지금 근대에 와서는 사원이라고 전 얘기합니다. 이채원까지, 채원까지 써서, 채원까지 써서 사원이 됐던 거.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겠죠? 제 이름을. 그래서 저하고 50일 만에 아버지하고 여의었는데 이름부터 저는 모태 화가로 갈까? 그래서 채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쭉 오면서 제가 아버지 현창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이인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말씀도 좀 드리겠고, 첫 번째 그 아버님 소개를 한다면 이제 1912년에 태어났고, 그거는 제가 좀 PPT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돌아가신 후 50년에 돌아가신 후 2000년도에 호암갤러리에서 3개월 동안 전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됐고요. 그 후에 또 10년이 지나서 2012년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탄생 100주년을 3개월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개인 전시로서 14만 명이 왔다 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인성이라는 세자를 알게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현창 사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인성을 왜 모르느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 하는데, 첫 번째 물론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38살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고, 두 번째 정도는 이제 아버님이 학력이 없습니다. 고작 일본서 나온 학교도 있지만 조선에서는 여기 대구의 수창초등학교를 1928년도 졸업하고 그 이후에 일본에 유학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교편을 해방하고 끝나자마자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으로 갔고, 그리고 또 틈이 나면은 이화여대 강사로 미술 강사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의 두 개의 특징은 여자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뭐 홍대, 서울대, 뭐 국민대 이런 대학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미술 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만 가르쳐서 그런지 선배 후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잊혀져, 그리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잊어진 사람으로 됐는데, 마침 이전 대구에 제가 이제 와가지고 대구에서 현창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뭐 특강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좀 얘기할 것 같으니까는 좀 앉아서 이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그림은 1999년도 현창 사업으로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2000년도에 정확히 얘기해서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동상을 대구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두루공원에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1999년도, 2000년도부터는 대구시 조례로 이인성 미술상이 지금까지 쭉 매년 아버님 돌아가신 기일날 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로 했듯이 1930년도 대구의 르네상스 시대로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부터 과거로 가는데, 짧은 과거 또 조금 더 먼 과거까지 가는데 주로 1930년도로 시간 여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보다 조금 더 멀리 이인성이 1928년도 졸업한 수창초등학교 학족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카이브 자료 정리가 지금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관문서라든지 이런 졸업장에 대한 문서, 이건 일제시대 건데 그 문서도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산의 자료센터까지 가서 찾아온 건데, 수창초등학교에 가면은 그냥 명단은 있어도 학족부가 없는데, 이런 학족부를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서 뭐 지금까지 본 거는 뭐 이인성이 1912년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인성 소개를 할 때 1912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이 1912년이라는 단어를 태어난 단어인데, 태어난 연도인데, 그리고 모든 자료에는 학교 입학을 수창초등학교를 10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22년 후에 수창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여기도 입학을 소와 저희 몇 년이야? 소와 3년. 그러니까 28년도 소와 졸업한 거고요. 이 1928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뭐 1, 2년 늦게 들어간 그 근거가 왜냐 그랬냐면, 서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전 경력사항에 서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그 당시에 이런 신식 교육을 받기 전에 이인성은 서당에서부터 이미 글과 화, 그림을 배웠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유치원에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 웬만한 책들에서 나온 게 집이 가난해서, 그 옛날 얘기로서의 어떤 픽션을 논픽션으로 하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만이 뭐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인데, 뭐 그런 것보다도 저는 대구는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에서 학교를 다닐 정도면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평범한 집안에서 대부분 우리의 유교 사상이랄까 하듯이 보수적이라는 말보다도 완고한 부모님 밑에서 서당을 다닌 거죠. 그런데 저도 대구에 와서 그 1922년도에 이 지역에 향교라든지 서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구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당을 다니던 거죠. 그래서 이인성은 입학전 경력이 서당을 다녔다는 거하고, 거기서 배운 필체가 기본이 돼 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이 어떠한 지금 현재 나오는 수채화붓 이런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서당에서 쓰는 그 뭐 학교에서 서화 붓으로, 우리가 쓰는 목 붓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특히 재미난 일은 그 왼쪽에 이런 도화, 그러니까 한자로 써 있죠. 도화. 미술 점수가 1학년 때 8점 빼놓고는 전부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미술 점수가 10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창가는 뭐 한 8점 받았으니까는
그리고 그 어느 한 작가 혹은 그 사람의 카다르코 레존에 평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신체 그런 키 이런 것까지 요 학적부에 다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로 이전 1912년으로 갔으니까 이전 100년 전에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당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대구에서 이전 6년 동안 하고 도화 과목이 뛰어났고요. 그때 이제 3학년 때 그 이영희 담임 선생님이 너 커서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받고 또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그 유엔에서 정한 어린이날보다도 우리 이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이미 22년 어린이날을 5월 1일 날 만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인성, 제가 이제 아버지 이인성 이렇게 헷갈리는데 주로 저는 이인성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인성은 이미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개최한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에 상을 받고 오니까 서당에 다니고 왕고한 그 할아버지가 그때 좀 그림에 대한 걸 인정을 하게 됐는데, 더욱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모든 그 이인성에 대한 논문 자료 볼 것 같으면은 또 가난한 말이 나옵니다. 가난해서 또 진학을 못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연구 검토한 결과로 봐서는 우리 지금은 특수학교가 많습니다. 뭐 예술고등학교, 또 흔히 우리 한예종 뭐 이런 특수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졸업 후에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1928년 그때만 해도 어디 특수하게 뭐 미술을 배울 만한 그런 학교, 전문적인 학교가 없고 그 일제시대 때 그 틀에 박은 그 학교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대구의 경북여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인성의 자질을 보고 야, 천재다. 이 정도면 조선에서 배울 게 아니라 일본으로 유학을, 그때는 유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런 쭉 1912년도 20년도 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보겠죠. 19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여기를 반도라 보고 그 일본 자기네 나라는 그냥 본토라 봅니다. 그러니까 본토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구의 유지들이라든지 그 미술 선생, 또 이런 아까 경북여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시라키 쭈키치 분이 자기 친구인 일본에 있는 그 회사인데 그 이인성은 행운합니다. 또 왜냐면 그냥 공부하러 간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안 미술 화고 파는 거라든지 모나미 이런 파는 크레용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금성사에서 근무해 봤지만 그 연습생 혹은 실습생 그 전문적으로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투자를 하는데 이인성은 아주 행운을 얻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물감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 종이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크레용 회사에 들어가서 연구생으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기회를 잘 잡았습니까? 보통 이런 흔히들 우리가 유학 가면 알바한다고 해가지고 자기야 전공이 아는 지금으로 말 같으면 편의점 이렇게 알바할 텐데 그게 아니라 행운아로 다른 미술 우리가 20년도 지금 얘기했듯이 30년도 그때만 가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유학을 간다는 건 웬만한 사람은 못 가는 시대죠.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그 크레용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1930년도에 우리 조선 사람이 일본에 어떻게 갔을까?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안 타고 프로 무궁화 기차를 여기서 타가지고 부산서 내려가지고 부산서 시모노세키까지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또 시모노세키에서 기차를 타고 그래서 당대에 있었던 기차 시간표를 제가 다 조사해 가지고 제가 직접 1930년도에 과연 대구에서 동경까지 어떻게 가느냐 해서 가서 동경에 갔더니 1박 2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동경에 사시는 분들이 저보고 당신 미친 짓을 했다고. 1시간 반이면 올 걸 왜 배 타고 기차 타고 왔냐 이게. 근데 저는 그 당대에 뭐 비행기를 안 타고 다 그렇게 다녔으니까 1930년도에 과연 우리 조선 사람이 일본하고 가고 일본 사람이 조선에 올 때 어떻게 갔냐고 그걸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죠. 그래서 가다가 히로시마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인성이가 그린 세이토섬이라는 데 가서 그 이인성이 그린 그림 그 장소도 제가 탑승을 했고 동경까지 제가 이인성이 태평양미술학교 다니는 학교도 갔는데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기념관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보통 책이라든지 논문집을 쓴 거 같으면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백 투 더 퓨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왔지만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그 잣대를 센티미터에다 재고 옛날에는 척도, 자루, 한자, 두자 이렇게 쓰던 그때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에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로켓 이런 센티미터 이런 자로 재보니까 그게 영 안 맞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930년도에 그 일본에 갔을 정도의 그때의 또 일본 사람들 뭐 우리가 일본 놈들 나도 이렇게 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지만 우리 정치적인 그 감정을 다 빼고 아주 정확한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간 사람을 여기서 태평양미술학교가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치더라도 자격 요건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참 의문이었었죠. 저 나름대로 왜 이런 단어를 많이 가지면서 그 책에 나온 거는 너무 단순하게 그 제도권에 맞춰서 쓴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과연 그 당시 속으로 들어가 본 거죠, 당대. 그러니까는 이인성이 아주 행운아로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라 주변에 조력자가 많은 거죠. 지금으로 같으면 그 화구 사장, 그 사람 이름이 자료에 나왔지만 그런 분 회사 사람이 추천해주고 대구의 경북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또 실력도 있고 또 조선미술전람회에 가서 상을 받아오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기자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건이 모든 게 하나같이 행운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다닐 만한 학교가 없이 일본에는 그런 학교가 많은 거죠. 일본이 1850년도만 해도 미술에 대한 붐이 막 일어나가지고 일본 애들은 유럽까지 가가지고 모네, 고혹 이런 그림을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워 1세대가 동경에서 오면은 동경미술대학이라든지 제국대학이라든지 이런 태평양미술 이런 사립학교에 있는 그 교수진들은요. 우리가 양화기의 도입기가 우리가 1930년도라면 일본은 대략 거기 때문에 1921년도에 일본이 갔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그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동경에 와가지고 그걸 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930년 동경 작업실에 들어갔을 때 그 사진이고요. 그러니까는 이전 제가 아카이브 정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 상에서 자료가 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일반 뭐 대학교 이런 개명대 이런 데 가서 강의하면 사실 이런 사진도 안 찍어서 자료가 없이 날아가는데, 이번 기회에는 명확하게 이런 유튜브 상에 이런 자료가 올라가는데 몇 년도에 가지고 몇 년도에 졸업하고 이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다르코 레조네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자료를 지금 이인성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가 과연 여러분들의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대구의 자존심을 찾자고인데, 그 자존심을 분명히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1년도에 그 에띠 나이에 갔을 때 그 가가지고 그 오른쪽 사진은 1935년도 최고상인, 지금으로 봤으면 대통령상이죠. 최고상의 창덕궁상을 1935년도에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31년도 11월 달에 대략 사람들이 그 날짜를 못 맞히는데, 그 날짜를 이전 저 나름대로 그때 자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얘기할 때 1930년도에 일본 갔어, 1900 뭐 몇 년도에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에 대한 거는 충분한 자료를 밑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거니까 31년 10월 달까지는 대구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일본에 가죠. 가가지고 일약 졸업하는 그 해에 태평양미술학교의 해의 마지막에 35년도에 경주의 상국이라는 상을 타고 금이 환영을 합니다. 이때 35년도에 이 최고의 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는 추천작가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추천작가를 일본, 그때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었는데, 물론 이쪽 호남 쪽은 동양화가 강세고 이쪽 영남 쪽은 양화가 강세인데, 물론 추천작가가 두 분이 나옵니다. 김은호 선생님이 동양화에서는 추천작가가 되고 이인성은 서양화의 추천작가가 되는데, 그 사람 나이는 22살 차이가 나요. 서양화의 이인성은 그때 35년이니까 23살의 나이에 탔고, 이 동양화의 추천작가인 김은호 선생님은 44살에 상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구가 이인성이라는 세자가 그렇게 가서 명성을 날렸고요. 그래서 1935년에 이제 우리가 온 겁니다. 최고상을 받는데 그 사이에 31년서부터 35년 5월 달까지 일본에 머물면서도 매년 대구에 행사일 때마다 옵니다. 향토회를 열 때도 작품을 출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2년도에 왔을 때 대구 여기 청년 장려관 이런 데서 전시회를 하고, 그런데 여유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당대에 1930년도에 일본 갔다 왔다 했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방학 때마다 대구에 와서 향토를 걸으며 그런 시를 글도 신문에 내고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35년도에 이런 그 사이 동경에서 제가 엽서 보면은 연애 편지도 있고요. 그런 자료가 다 있는데 35년도에 책에 나온 것들을 볼 것 같으면은 전부 남산병원의 원장인 김옥순과 결혼을 하는데 35년도 와가지고 거기에 에피소드는 원장이 싫어했는데 처음에 싫어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탑 오브 탑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신문에 대해서 특필로 나오고 그랬으니까는
뭐 반대했다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이 이거 김옥순이라는 그 분이 거기에 패션 디자이너죠. 그 요번에 이건희 컬렉션에 내려온 그 노란 옷을 입은 여인이 그 김옥순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패션 디자이너가 스케치를 하고 싶고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나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했더니 또 우리도 알다시피 뭐 유학 가면은 한국인들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야 그 이인성이라는 사람이 그 대단하다 그러니까 소개받아가지고 그림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35년도에 와가지고 지금 봉산 지금 반월당 그 사거리에 요게 화실을 차리는데 그 연구소 팜프렛이 이런 거는 팜프렛만 보는 게 아니라 당시에 글자를 보면은 여기에 대구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때 표기는 T로 썼습니다. TA. 이게 맞죠? 지금은 대구하면 D로 쓰죠. 그래서 대구 코리아 그리고 아트리에 사진에 있는 걸 찍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제가 오늘 이런 유튜브에서도 한다면 경성에 있는 친구가 이인성한테 뭐냐면 야, 너 경성 놔두고 왜 대구에서 학원을 지금부터 학원입니다. 학원 개념인데 양화연구소를 차려놓고 있느냐? 야, 서울로 와라. 경성으로 와라. 했더니 이인성은 나는 대구가 더 학원 차리기에 환경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대구가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지리적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경까지 가는데 1박 2일 걸렸죠. 그리고 또 대구에서 만주에서 저기 산동반도 이런 데까지 가려면 1박 2일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형적으로 대구가 중심이에요. 키로수로 따져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볼 것 같으면 그래서 양화연구소를 차려놓고도 일본에 있던 일본 친구들이 대구의 이인성 양화연구소에 와서 짐을 풀고 그러니까 부산은 관문이에요. 관문. 그냥 시모노세키에서 배 타고 인천 관문이듯이 부산에서 짐 풀고 아니 티켓팅해서 나온 다음에 그냥 대구까지 와야지 한 베이스 캠프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대구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인성이 얘기할 때 화구라든지 그때는 뭐 일본말로 쓰거나 에누구란 말을 썼는데 에누구 그런 거 구입하기도 좋고 경성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쪽에서 대구가 그 일본에서 친구도 오면은 이인성이 운영하는 양화연구소에서 짐을 풀고 같이 그림 공부를 같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저는 조그만 뭐 바람이랄까 할 것 같으면 미국에 파슨 스쿨이 있듯이 대구에 이인성 스쿨이 있으면 누가 뭐랍니까? 그래가지고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대구에 와서 공부하는 게 우리 제 조그만 소원이죠. 저 미술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 이인성 양화연구소가 있듯이 이인성 아트스쿨 하나 만들면 베트남 사람도 와서 공부해야 되고 이 아시아권에서 대구가 예술의 중심 도시가 분명히 된 겁니다. 1930년대에 자존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형적으로 대구가 가운데 지점이었었고 우리 대구가 그 키로수로 그렇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일본에서 이인성하고 친한 분이 자주 서울 대구에 와가지고
조선의 소재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타코마 그분은 항상 이인성의 대구에 와가지고 애들 가리키고 경주도 가고 그래서 이 대구 자체는 고도의 신라가 있고 가야가 있고 전부 여기가 뭉쳐 조금만 가면은 전부 우리의 그 향토 이런 게 다 자연스럽게 돼 있는 거고 이 대구에 대한 걸 조금 더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방인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대구는 사실 산업적으로 이렇게 크고 할 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냥 도시입니다. 그래도 주변이 아주 인프라가 잘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청송, 고령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다 대구로 분지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융화가 돼가지고 소도시가 생겼는데 하여튼 그건 뭐 지역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일본 사람이 볼 때는 대구가 가장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성 빼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투탑이 있다면 평양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뭐 부산서 평양을 접수해가지고 인수하는데 저는 뭐 그런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대구하고 평양하고 가장 크게 얘기해서 남한에서는 대구가 중심이고 이 북한에서는 평양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인성 입장에서는 대구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경성으로 오라는 거 안 하고 대구에 학원을 차리고 또 물자도 대구가 풍부하고 그래서 당대에 여러분들이 온 게 1937년도에 그 이금부라는 사람이 요 옆에 무영당이라는 백화점을 만듭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그 건물도 샀는데 좀 더 자료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그 당시 거를 다시 좀 재현을 해보고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화를 내가 자주 얘기할 겁니다. 지속 가능성. 그냥 단순히 인기몰이에 의해서 그냥 뭐 노래가 떴다고 해서 그 사람만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유명한 사업은 문화 사업은 지속 가능성 이런 사업을 해야지 영원한 거지. 그냥 뭐가 좋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치맥이 좋다고 해서 치맥 파티하고 있고 이거로는 이게 대구가 아니죠. 자존심을 좀 찾으려면은 제가 제일 먼저 대구에 와서 실망한 거는 뭐 다 아는 사실 얘기한다면 그 미술 한 광주에 뺏기는 비엔나르 광주에 뺏겼습니다. 또 영화 부산에 뺏겼습니다. 애니메이션 저기 부천인가 부평에 뺏겼고요. 얼마나 다 뺏겼어요. 기껏 하는 게 두루공은 우리 아버지 동상 옆에 가가지고 치맥 파티 하는 게 대구의 현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그 영남일보 또 매일신문 편집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지만 스스로 우리가 1930년대 이 르네상스 시대를 지금 전부 뭐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때 백기만 시인 기념사업회 이렇게 만들고자고 해서 가봤는데 여하튼간 우리 대구는 문화의 중심이었었고 또 그 문화가 문화의 중심이었다는 걸 기껏 얘기야 1950년도 일사후퇴 때 와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구에 다 모여서 뭐 백조다방 가고 무슨 다방 가고 그게 문화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 과거의 과거도 아닌 근대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요 1950년 전쟁 때 와가지고 뭐 다방에서 놀았다는 거는 구상시 뭐 이런 거보다도 1937년도에 중앙통에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루스 다방 그거 있고 그런 시대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훌쩍 다시 또 44년도로 갑시다.
해방이 될 줄은 우리는 사실 잘 몰랐죠.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이전 백선전이라고 해서 이름을 띄고, 다시 말해서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혼자 뛰면 1등이거든요. 단체전에서 1등하고 그런 게 이전 우리의 뭐 좋은 그림이라기보다도 그래서 1944년도에 이게 높이가 2m 30짜리 해당화 작품입니다. 그리고 해방되면서 1945년 8월 달에 이화여자 지금 왜냐면 보통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개편되면서 말이 좀 많이 틀렸지만 이화여자 중등학교라고 할까요? 중등학교는 미술선생으로 갑니다. 그때 이전 본 신분증이고, 오른쪽 거는 이인성 친필이 그 밑에 보이는데 1945년 11월 이화에서, 그 한자가 그 이화에서인데 그 맨 앞에 앉으신 분이 김구 선생님입니다. 45년도 10월 달에 제일 먼저 이승만이가 이제 오고 45년 11월 달에 김구 선생님이 이화 중등학교 이화여자 중등학교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 그때 교직원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고요. 이번에는 뭐 말을 좀 다시 좀 바꿔서 천재라는 말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전 천재화가 이인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보통 보면은 제 나이 또에서 아무리 엑설런트, 아무리 우월해도 천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천재는 19살까지 자기의 재능이 나올 때 천재라고 말을 쓰죠. 그래서 여기 글자 나온 대로 우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자칭해서 만드는데, 저는 이 천재라는 단어가 노력입니다. 노력이 없이는 이게 천재가 되지가 않고, 이인성이 천재라는 거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지만 저는 거기서 덧붙여서 우리 요즘 나오는 달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몰두해가지고 하나만 오로지 이런 분이 천재의 칭호를 받는 거죠. 특히 짧은 나이에 38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죠. 짧은 나이에 했다 치더라도 많은 작품을 남기고 왔습니다. 지금 뭐 피카소 그런 분들은 오랜 세월 좀 뭐 7만 점 이렇게 뭐 몇만 점 남기고 왔다는데, 하여튼간에 전업 작가라는 건 밥 먹고 그림 그리고 또 그림 그리고 이것이 애들만이 작품을 남기는 거지. 혹시 지금도 작가 지망생이라든지 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인성은 천재 소리와 대구라는 소리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요 단어는, 요 신문은 이전 일본에서 요미우리 신문인가 거기서 나온 건데, 요번에 이 제전이라는 거는 조선에서만이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은 제국미술전람회가 있습니다. 일본 국전이 있고 또 조선의 국전이 있다면은 조선미술전람회는 우리 한반도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제국미술전람회는 일본이 만든 건데, 알다시피 처음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우리나라 동양화 우리 그거만 우리 대부분이고, 나머지 출품자들 대부분은 일본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반도에 일하는 일본 사람들이 출품을 많이 하죠. 아까 1912년 이인성이 태어났을 때 얘기를 조금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1912년도하고 1919년도, 여러분들 1919년도는 다 알고 계시죠? 3.1운동이 일어났죠.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반도에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919년 전까지는 이런 강당에 일본 애들이 칼 차고 억압적으로 하다가 1919년 하면서 문화로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 사람도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1919년부터 이전 수창초등학교, 종로초등학교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2년도에 태어난 게 김일성도 태어났고, 좀 이따 뭐냐면 마라톤 뛴 송기종도 1912년생이고, 그러니까 1910년서부터 1912년 그때 태어난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방정환 선생님은 그 이전에 했지만 그분들이 소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에 3.1운동 혜택을 받는 거죠.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전까지는 여기 소학교는 그 일본 애들이 다니는 학교였지. 그래서 아버지도 서당을 다닌 거죠. 그런 시대적 배경을 그 당시 거를 알으셔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예의가 되는 건데, 그냥 막연히 왜 학교 늦게 들어갔지? 왜 그때 공부 안 했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왔을 때 다른 작가 우리 박수근, 이중섭 선생님 이런 분들도 이인성이 롤모델이었거든요. 나도 언제 조선 미술전람회 상 받아보나. 여기서 제전에 입성한 건요, 조선 사람이 일본 전람회 가서 1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일본을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보다 그때 지금도 문명은 같아질지 모르지만 문화 수준은 역시 일본이 높습니다. 그 뜻은 일본이 먼저 개화를 했고, 일본이 먼저 그 양화에 대해서 왔을 때만 해도 일본 사람이 놀란 거예요. 조선 사람이 와가지고 제전에,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제전에 출품한 사람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아주 명쾌하게 그때 최인호 선생님, 소설가 최인호 씨가 내가 한번 만났는데, 야, 너희 아버지는 야마시 안 쳤어. 예? 무슨 소리입니까? 이 야마시는 그 일본말에 있는지 야로 하층 말로 그 눈속임치다 이라는 뜻이, 그때 일본 사람을 납작하게 누를 수 있는 거는 이인성뿐이 없었다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제전에 붙고 했으니까 그 기자가 이전 신문에 낸 거죠. 동경에서 고학하는 19세 소년 이인성이 왔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천재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천재 소년 이인성 군. 그래서 이제 천재라는 소리가 일본 사람들을 의해서 감히 야마시 치고 뒷백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일본 사람들하고 해서 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천재 양화가 금년에 이인성 군 이렇게 특별 연속 5회 수상을 받았다는 거하고, 천재 양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꼭 지금은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있을지 몰라도 옛날에는 꼭 이렇게 신문에 이전 상을 받는다든가 할 때는 저분이 고령 사람이라면 고령의 홍길동, 저 사람이 김아무개다 하면은 경주의 김아무개. 그래서 이름 밑에 꼭 가로해 놓고 지방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동명이인이 안 나오게끔.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인성 밑에 대구라는 단어가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요번에 양화연구소를 차렸는데 이인성 군은 매번 특선 하니까 너 이제 그만해. 특선 안 하고 추천 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인성 앞에는 대구, 혹은 밑에는 대구자가 들어가는 거죠. 대구의 이인성 씨. 그래서 동명이인이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요것이 우리 대구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신문에 하는 건데, 미술의 전당, 불면의 금자탑을 세우다. 대구를 영원한 미술 수도로. 이게 1937년도에 우리 대구를 영원한 미술 수도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엔나르도 우리가 못하고 있고, 기껏 이러는 거예요. 이제 더 좋은 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인성 미술상도 생기고, 전정식 교수님 상도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대구를 빛낸
분들을 현장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봅니다. 또 더군다나 뭐 메타버스 시대에 자료가 다 공개되고 이렇게 유튜브에 우리가 널리 알게 되는데, 옛날에는 지역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매개체 없으면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신문에 난 건데, 대구를 영원한 미술 수도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구의 자부심을 갖고 수 있는 키워드죠.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1930년도 우리가 지난번에는 국제시장 가지고 영화 만들어서 잘 됐고, 그거는 이제 가까운 6.25 때 흥남부도 나온 거고, 또 션샤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지난번에 이정재 주인하고 뭐 하정우, 전지현이 나온 그 암살 영화의 그 백그라운드가 전부 이인성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그 화려했던 그림인데, 좀 뒤에 이전 작품 소개를 해보는데, 1930년도에 작품이 아직도 지금의 소재보다 좋은 이유는, 이인성은 물감 만드는 회사에 근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운하죠. 그런 분이 대구에서 직접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그림 그린다고 해서 그림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림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 재료 역학도 알아야 되죠. 물감의 특성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의사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유품에 산뜻 해부학 같은 책이 있는 거예요. 해골바가지 있는 게 있는. 나는 식물학자인 줄 알았어요. 잎사귀 식물 도감이 이렇게 쌓여 있고, 나는 건축가인 줄 알았어요. 건축에 대한 사진이 이렇게 쌓여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조명도 있지만 조명 하시는 줄 알았어요. 조명 사진에 대한 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림만 그린다는 게 아니라 모든 문물을 쉽게끔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형적인 거와 자기의 노력과, 그래서 천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땅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 지난번 MBC 다큐 방송에 찍은 건데,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저는 그 사이에 물도 한 잔 마시고, 또 여러분들 한 3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내용 중에 이전 대구에 있는 분들이 다큐멘터리를 대략 이게 50분짜리인가 MBC에서 찍었는데, 그중 일부를 발췌한 거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일본 사람들을 놀라게 한 세 분이 있다. 이 조선에서는 옛날에 너 뜀박질 잘하면 너 커서 송기쟁 될래 그랬고, 춤 잘 추면은 너 커서 최승희 될래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림 잘 그린 사람 보면은 너 커서 이인성 될래,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게 아마 이 다큐멘터리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한 3분짜리를 했는데 편히 한번 보죠, 우리 다 같이. 일제 강점기였던 1929년, 조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18세 어린 나이에 입선한 화가가 있었다. 당시 조선 화단을 설레게 했던 그의 이름은 이인성. 식민지 시대의 화단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인성은 8년 연속 입선과 특선을 수상하며 조선의 천재, 조선의 보물, 화단의 귀재로 불렸다. 18살부터 입선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천재 소년 화가 이 딱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인성이 가는 곳마다 이인성은 천재 소년, 천재 화가.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면은 또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완전히 스타가 된 거예요. 대구의 이인성이라는 존재는 이 본인도 상당한 프라이드를 갖고 계셨고, 그 당시에 대구의 이 지식인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야, 너는 커서 화가가 되겠네가 아니고 넌 커서 이인성처럼 화가가 되겠네라고 할 정도로 화가의 대명사가 이인성이었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싫어하지만은 세 사람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그래 이제 그 세 사람이 송기정이하고 말손의 송기정이하고 무용의 최승희하고 그다음에 미술의 이인성이. 불운했던 역사 속에 조선의 화가로 살았고 조선의 천재로 불렸던 대구 출신의 화가 이인성. 개성적인 색채와 독자적인 조형 양식을 통해 한국적인 서양화를 추구했던 그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이 땅에 서양화가 정착될 무렵 고유의 향토적 서정주의로 한국 근대미술의 한 획을 그은 화가 이인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그의 삶과 예술을 만난다.